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자율을 그대로 둘 것이 확실해지자, 거의 확실해지자입니다. 연준이 미래 경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차기 대선은 물론 연준 의장의 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3, 4분기에 6포인트가 높아져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훨씬 높은 편이고 임금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 마지막 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그 78차 유엔 총회는 미국으로서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입장, 전과는 달라진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역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낙태 금지법을 비난한 뒤 아이오와와 조지아주 주지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두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낙태 금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가 가장 먼저 열리는 아이오와 주지사로부터 비난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경쟁에 있어서 점점 나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크게 이겼다가 무승부더니 지금은 줄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우려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홈리스 피플을 텐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크라멘토 카운티 지방검사가 세크라멘토 시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홈리스 피플이 캠핑하는 걸 왜 철거하지 못하는, 이게 핵심 이유로, 그 핵심 이유는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어제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제가 동료에게 넷플릭스에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 악마 판사라고 했더니 저희 동료가 그게 몇 년 전 건데 그러느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8편까지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 구성이나 뭐 연기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판타지 현실과 거리감이 있지만 또 그러니까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뉴스도 여러분들께 엔터테이닝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 뉴스를 재미있게 보고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핵심, what's going on?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저의 생각과 연결되는 것은 유엔입니다. 유엔 뉴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엔에서의 국가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종교의 변천사와도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 또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도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문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동안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이자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의 그대로 둔다 하는 거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1번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어쩌면 2016년까지의 전망까지도 오늘 내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망은 전망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2개월 동안은 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좀 쿨다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과 영향이 조금 이렇게 돼서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한다, 결국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통 이자율을 인상하면 그 이자율 인상의 효력은 5분기, 그러니까 5, 3, 15, 15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해 3월부터 이자율을 인상했으니까 3월 달에 인상한 것 정도가 지금 반영되고 그 뒤로도 이제 뭐 거의 10번 정도가 있으니까 아직 이자율을 인상한 게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고용시장 뜨거운 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 다음 미팅은 공개시장위원회 11월 달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책 위반자들은 그 정도면 연방준비제도가 충분히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진즉에 올렸어야지 말이야. 그걸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난해 3월 달에나 돼서 올렸단 말이지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4년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 올릴 이유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바로 2024년 선거 직전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놨었던 것에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이게 제대로 미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공화당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그 경제 정책 같은 것이 옳았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공급망 등등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합니다. 강렬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을 많이 느끼면서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또 하나는 주택 시장으로부터 오는 압박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럼 슈퍼마켓에 가요. 물건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보다도 조금 덜 돈을 버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솔린 값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뭐 한 달에 개솔린을 그 풀탱크 하려면은 75달러가 들어가던 45달러가 들어가던 한 달이 아니라 한 번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보통 부자보다 돈을 덜 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렌트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부자는 부자대로 본인의 덩치 큰 집값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그 변수가 남아 있고 인플레이션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영향력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만 좋거나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공화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연준 의장을 재임명할 리가 없죠. 제롬 파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연준 의장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재임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제롬 파웰을 임명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연준 의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고 연준 의장은요 등록된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산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마이크 펜스 나는 절대로 제롬 파웰 재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디산티스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디산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차고 올라가야지 30%, 40% 차이가 나는 트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치는 항상 움직이니까요. 지금 이게 이자율, 오늘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계와 제롬 파웰 연준 의장 그 자신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거고요. UN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엔터테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가 좀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미국을 하면서 늘 잊지 않고 때로는 잊고 있었는가 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녀분들과 미국 사회 정치에 대해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자녀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구나. 또 한국 분들만 다니는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 같은 것도 저로서는 그냥 78차 유엔 총회가 열려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인 거고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어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라고 했다고 북한이지 왜 한반도냐고 한국에 핵이 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한국은 핵이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앞으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상징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었던 얘기를 어제 유엔 연설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안 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와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배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해에는 막 열 몇 번 했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조금 덜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욕먹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도 뭐 악수도 하고 뭐 주먹 악수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는 국가들과 무슨 나란드라 총리, 인도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 방문으로 초대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내지는 바이든의 철학 이게 이제 미국의 움직임 변화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도 이런 내용이 자세히 실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독재와의 싸움이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핵심 그 싸움에서 그 선두주자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미국, 일본, 이것도 일본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언론에서 표기하는 순서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가 한일 관계를 표시할 때도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는 일한 이렇게 일본을 먼저 내세웁니다. 여러 가지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은 건강한 민주주의고 러시아와 독재, 중국은 독재인데 많은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이냐 중국, 러시아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워싱턴을, 때로는 베이징을, 때로는 모스크바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가와 다 협력할 뜻이 있다. 그런 나라는 대체로 오점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 또 다른 국가 그룹이 있습니다. 독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동맹국들만 일본, 한국, 서유럽만 가지고 친구를 하자고 하면은 동맹은 앞으로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셀 미드라고 이분이 이제 허드슨 연구소의 외교 문제 전문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올 봄부터 여러 번 뭐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기고문을 썼는데 현재의 그 세계 국제사회의 질서를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와의 사이의 경쟁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그럼 미국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니들은 잘해? 중국의 인권을 얘기하면 니들도 인권 제대로 하느냐고 당장 중국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물론 그 보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자주 비난하는 분입니다만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지적을 합니다. 6월 달에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는 독재의 힘에 싸워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가치, 규범, 민주주의 힘을 모아서 그 같은 독재의 대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전통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국가와도 건설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전통과 백그라운드라는 게 인도의 힌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인권도 무시하고 이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베트남 같은 국가. 이번에도 아셈 회의를 스킵하고
부통령이 가라고 하고 베트남을 하노이를 방문했잖아요. G20 정상회담 끝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꼭 미국의 이해와 딱 맞지 않는 그런 그 협력을 많이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땐 정말 순수하게 막 정의만을 찾고 100% 그랬지만 그렇게 살면 제 이상에 하고 협조가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중앙정보국과 스탈린의 협조, 미국이 독재 국가들과 함께 그 일을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 그런 때는 다 이유가 있죠.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건 독일의 앙겔라 머리켈이 뭐 푸틴과 여러 가지 일 같은 거 타고 파이프라인 놓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 오일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그 같은 노력이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또 다시 가잖아요. 왜냐하면 베트남과 미국은 똑같이 중국의 너무 큰 위험한 야망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는 그 스탈린의 그 소비에트 공화국과 2차 대전 때 협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페르시안 걸프 국가와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로부터 쫓아낸다고 협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대 독재 국가라는 이 같은 이분법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이거는 러시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와 독재라는 게.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가 약한 나라와도 계속 연관을 맺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렌드라 총리의 인도, 중국에 대해서 잠재적인 균형추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 좋으라고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도도 중국과 뭐 영토 분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 말씀 드렸고요. 그 밖에도 뭐 터키, 헝가리, 폴란드 다 무슨 권위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가 터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곡물 수출 같은 거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이 다음엔 우리야 하니까 헝가리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무기 공급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또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도 무기를 수출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소통하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뉴욕타임즈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이 같은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더 아주 단단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게 미국에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세계에도 좋고 중동이 좀 안정되고 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기간 산업 구축하는데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미 손을 많이 뻗은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덕을 강조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에도 중요하다. 독재 이런 국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의 규범에 맞게 일을 하면서 경쟁하기를 바란다.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죠. 너무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동맹과 오점이 하나도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함께 이제 지내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한 인간의 변천사, 성숙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민주주의 태동할 때 그리고 이제 성장기가 있고 그때까지는 정말 깨끗했죠. 깨끗해야지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성숙기, 완숙기가 돼가면 그 민주주의에도 더러운 물도 꼬이고 그러니까 또 그 너머까지 포용을 해야지 되고 하는 미국은 지금 그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기 대통령은 그럼 세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비전이 있기는 한 것인가? 바이든이나 트럼프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유엔 총회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오늘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요. 개인적으로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maybe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기는 벤자민 네탄야후는 너무 부패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나시오 룰라 드 실바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가운데서도 좀 중도잖아요. 그래서 그가 당선된 것이고 너무 급진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오늘 그 유엔 그쪽에서 서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변화 꼭 민주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조금 오점이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그리고 저쪽 다른 쪽에 붙으려고 하면은 그런 국가들도 우리 쪽으로 오세요. 더 많은 걸 드릴게요 하는 이게 미국의 최근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 뉴스에도 뭐 스토리가 많이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지글지글 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공화당 그 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의 정치인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물론 법사위원 가운데는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살살 질문을 하고요.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 그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이 문제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너무 나긋나긋하게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헌터 바이든 조사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특별검사는 물론 법무부 소속이긴 합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 공화당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헌터 바이든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데 헌터 바이든은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 뒤에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 헌터 바이든의 오점 같은 것을 아버지 조 바이든과 연결시켜서 그를 이제 대선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고요. 다음 주 딱 일주일 뒤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스미밸리에 올라갈 때 지금 좋겠네요. 풍경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불구불 높은 곳에 있는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지난번에 몇 명이었었죠? 지금은 9명이었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6명만 지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조건이 있어서 뭐 20개 주에서 뭐 적어도 어느 정도의 200명 이상의 기부자 해서 전체적으로는 5만 명 이상의 기부자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여론조사 결과도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6명은 당연히 론 디센티스, 니키 헤일리, 비벡 라마스와미, 마이크 펜스, 크리스 크리스티, 팀 스캇 떨어진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8시간 전까지 괜찮으니까 그 사이에 뭐 한두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이번에도 안 가고 똑같은 시간에 디트로이트에 가서 똑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같은 그런 그 프라임 타임 때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 협회원 한 500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같은 시간에 본인은 팍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해서 X 그 트위터에서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미리 녹화를 해서 딱 그 방영되는 팍스에서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회 하는 그 시간에 딱 맞물려서 시청률 이제 뺏어가기 작전한 거죠.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법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하진 않습니다. 결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 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보좌진에게 연방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보좌진이 직접 진술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오와와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비난받는 건 이건 특히 아이오와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지아주도 중요하죠. 여기가 또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졌고
아이오와주 왜 그러냐면 이슈는 낙태입니다. 낙태인데 아이오와와 조지아를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를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의식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겠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금지법 이건 정말 역풍 맞을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 뒤에 조금 주워 담기는 했지만 그러자 어젯밤에 보니까 그 조지아의 주지사 공화당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했고 그리고 아이오와의 주지사가 더 중요한데 킴 레이놀즈 여자 주지사입니다. 역시 공화당이고 전에도 그랬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주일 이후에 낙태는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끔찍한 일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를 방문을 하고 이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오와주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주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뭐 예비선거 형식이 됐던 당원 중심의 코커스가 됐던 그런 후보를 뽑는 선거가 제일 먼저 치러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통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선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형편없이 나오면 그때부터 후보들이 사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복음주의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거고 낙태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15주일 이후에 낙태는 금지한다는 입장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예비선거 그 토론회에 나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요.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낙태를 금지법을 만들기에는 상원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오와의 킴 레이놀즈라는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비슷해요. 이 조지아주도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데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고 론 디센티스 캠페인하는 데는 또 몇 번 등장을 했거든요. 게다 대고 이 낙태 이슈가 핫한 버튼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약한 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여성들이라고 많은 상당수가 또 다 뭐 낙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사정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해야지 임신 6주일이면 거의 여성들이 임신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게 의학적인 판단이잖아요. 거의 모든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2주일 어떤데 한 달 일주일도 되고 한 달 2주일도 되고 하면 뭐 입덧이 뭐 3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입덧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간혹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여론 자체는 그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이고 그 여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인데 아이오와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복음주의자들이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낙태가 이슈는 이슈구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많다는 것 그리고 여론도 나쁘다는 거, 지지율이 낮다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한다 하는 아주 뭐 긴 내용의 심층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트럼프와 바이든이면 바이든이지 누가 트럼프를 찍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낙태. 이 낙태에 대한 공화당의 임신 6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고 그리고 국가가 침대 및 송사를 관여를 한다고 하는 이 같은 그 반감이 투표율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투표율은 민주당에 갈 확률이 높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의 유의한 그런 그 장점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낙태 이슈에서 발목을 한번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도 저렇게 법무장관 그 소환을 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하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상원 의원이잖아요. J.D. 벤스가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엔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경멸했어요. 이 사람은 책으로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아서 그 덕도 받고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고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보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바이든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공화당 역풍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J.D. 벤스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하이오주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이긴 주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대통령 업무에만 집중을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모든 4개 형사 혐의에 91개 혐의에 대해 4개 케이스 91개 혐의에 대해서 그걸 선거 캠페인 자체로 하니까 이퀄 선거 캠페인이니까 내가 정치 박해를 당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 4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뭐 리벤지 이런 단어도 써가면서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체가 캠페인인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게다가 되고 뭐 2살 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엄마 숨지고 본인 살아남고 하는 것을 겪은 그 아들 뭐 딱 아픈 손가락인 겁니다. 이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 문제까지 신경을 쓰인다 하는 거고 헌터 바이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잖아요. 총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무죄를 주장을 해야지만 그 뒤에 법률적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점점 바이든 대통령이 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이었죠. 그래서 그때 론 디산티스가 올라갔고 론 디산티스하고 하면 디산티스가 이길 거야. 바이든 대통령을 이랬었는데요. 어제 나온 그 하버드 대학교와 해리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하고 또 달라져서 트럼프가 이깁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니키 헤일리에게도 졌고 팀 스캇에게도 졌어요. 유일은 아니네요. U2, U3이네요. 마이크 펜스, 디산티스, 또 비벡 라마스와미에게는 바이든이 이기지만 뭐 한 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리고 오늘 나온 것이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유가브하고 야후하고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44% 동률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이. 7%는 결정하지 않았고 4%는 투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어느 당에서 그 후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특히 바이든 대 트럼프라면 46%하고 46%는 양측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그 46%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가 결정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보통 이제 50% 조금 넘어서 결정되지 않을까?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7%가 결정을 안 해서 지금 사실은 누가 우위다 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차 범위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여론이 격전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격전지 것이 아니잖아요. 격전지 것만 정확하게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아직은 거기에 집중한 여론조사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전반적인 민심만 보는 건데 이 민심이 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47% 대 41%로 트럼프를 이겼는데 지금은 44% 동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원에서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77%는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다. 트럼프 나이가 문제된다 하는 건 여긴 좀 많게 나왔네요. 유가브와 야후는 유가브는 영국입니다. 64% 트럼프도 나이가 문제다. 그런데
트럼프 가족이 더 부패했지. 41%. 바이든 가족이 더 부패했지. 38%. 8월 달에는 이 차이가 더 컸습니다. 46%대 36%로 10%더 트럼프 가족이 더 부패했지 했는데 지금은 이게 3% 차이밖에 안 납니다. 게다 대고 바이든 지지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지난해 8월부터 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35%였거든요. 그 이후에 3%밖에 지금 안 올랐습니다. 경제 잘한다? 34%밖에 안 됩니다. 163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오차 범위는 2.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하는 게 내년이 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민주당이 없다. 전략가가 없다는 것과 그러면 지금 유가브와 야후에서는 그나마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3살 차이니까 80살, 77살이니까 나이가 둘 다 많다 해야지 되는데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나이 많다는 50%도 안 되고 바이든 나이 많다는 막 70% 훨씬 넘잖아요. 79%. 그런데 그럼 왜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다고 말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분석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이보다도 너무너무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발언하는 것이라든가 형사 혐의 91개로 기소됐다던가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커멘테이터 앤드류 설리반 씨가 지적을 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정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정력적으로 보이고 활발해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걷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시 뒤에 뵙겠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한국 TV를 보시는 분이라면 요즘 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지?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한인 분들께서는 스몰 비즈니스 하면은 맘앤팝만 생각을 하시지만 맘앤팝을 포함을 해서 직원이 500명 미만인 그런 그 업체는 다 스몰 비즈니스로 미국에서는 분리를 합니다. 3, 4분기에 경제에 대한 확신, 특히 본인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6포인트가 높아져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 수치가 있는데요. 현재 69.2랍니다. 3, 4분기에. 그럼 2, 4분기에는 63점 몇이었나요? 아무튼 6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6포인트 높아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다. 이건 이제 상공회의소와 매트라이프가 같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751명의 비즈니스 오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스몰 비즈니스 오너의 66%는 저의 사업은 아주 지금 건전한 편입니다. 이건 2, 4분기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수익이 올라갈 것 같아요. 증가할 것 같아요. 좀 돈 더 벌 것 같습니다. 71%. 이건 201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40%는 내년에 투자와 직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관적이지만 전체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 긍정적이랍니다. 미국 경제 지금 전반적으로 건강해요. 라고 생각한 사람은 33%. 이것도 지난 분기보다는 9포인트가 올라간 건데도 아직도 많이 낮죠? 이건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이 맷라이프가 이제 쭉 여론조사를 한 이 결과는 전반적인 미국인의 전체 여론과도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국가는 좀 힘든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2022년 이후에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자율을 연준이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이자율이 제일 큰 도전이에요 했거든요. 지금은 15%만이 이자율이 제일 도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가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 정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56%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보신다면 신문으로도 보시고 인터넷으로도 보신다면은 특히 한국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오늘 한국일보에 한국 TV와 그 웨이브 아메리카 뭐 이런 키워드를 넣으셔도 나오고 아마 제일 앞에 왼편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왔는데요. 기사가 길기도 하고 여러 막 회사 업체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국 TV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딱 그 프로그램을 지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텔레비전에서 이걸 이제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은 이미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지가 갔을 거고요. 그런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TV와 저희 그 라디오 서울 같은 회사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 한국일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한국일보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와 MBC, SBS 이렇게 세 군데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북미주 독점 공급권을 웨이브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 아메리카가 한국 텔레비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는 통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텔레비전에서 계속 그럼 왜 이 재계약이 안 되는가 하고 이 공급처에 그 웨이브 아메리카에 연락을 했죠. 연락을 계속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될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궁금하셨던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 텔레비전의 브라이언 전 대표의 얘기를 한국일보 그 기자가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와서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일보도 몇 차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웨이브 측에 설명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취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일단 회사 측에서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것,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일보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세크라멘토고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뭐 샌호세 많은 그 도시가 있지만 주도는 주정부 청사가 있는 곳은 세크라멘토인데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세크라멘토 시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홈리스 피플 텐트가 너무 많은데 시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시정부는 시정부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좌절감이 크면 그런가. 그리고 고소를 한 검사도 민주당이에요. 물론 뭐 검사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당파 색깔이 뭐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검사가 민주당 도시를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피플과 관련해서 이제는 좌절감이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매체에서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TN호 검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홈리스 피플 텐트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36페이지짜리 그 고소문이래요. 시정부 관계자는 야 진짜 기회주의적이다. 저 검사 정치활동하네. 한 1년 전에 선출됐는데 굉장히 지역 자체가 진보적이잖아요. 세크라멘토도 진보 정책을 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 한 17만 명의 홈리스 피플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17만 전국 홈리스 피플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리에서 자동차 텐트 아웃도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법 자체가 2018년도에 제9항소법원에서 도시가 홈리스 피플을 충분히 수용할 정도가 되지 못하면 홈리스 피플이 길에서 텐트를 칠 수 있다. 이게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하와이도 속하고 애리조나도 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거리에 홈리스 피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 관계자가 우리도 그거 어떻게 하고 싶지만 법원 판결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고 심지어는 뭐 게빈 뉴섬 주지사도 이 차라리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해석의 차이가 많아서 세크라멘토 같은 데는 이걸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렌트비도 올라가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못 살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측도 있고 뭐 샌디에고 처럼 이건 아니야라고 해석에 따라서 다르니까 차라리 대법원에서 해석을 더 보수적으로 내주면 우리도 텐트를 치울 수 있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그 진보적인 그 런던 브리드 시장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뭐 시정부의 정책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원의 정치 그 권보다도 법원에 따라서 그런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들 축구도 제대로 못하고요. 너무 막 공격적인 개를 홈리스 피플들이 풀어놓는다던가 바늘 들고 막 쫓아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이게 홈리스 피플에 관한 문제는 저 밑에서부터 해결을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가 참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연설을 할 때 지금 러시아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 교육을 시키고 나라도 없고 부모도 너희를 버렸다. 러시아가 조국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하고 젤렌스카 그 와이프는 이들을 러시아는 우리들에게 돌려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